ではこれから私がお話をいたしますのは江戸時代と言われます日本の17世紀から19世紀にかけて庶民にとって最も身近なメディアでした浮世絵で始めます。자,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에도 시대로 불리는 일본의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서민에게 가장 친근한 그림이었던 우키요에에 관한 것입니다. 絵画と言いましてもその多くは肉筆ではありません。 그림이라고 하여도 우키요에의 대부분은 손으로 직접 그리는 유필화가 아닙니다. これは18世紀の終わり頃に歌川豊国という絵師が下絵を作りましてそれを版画にしたものです。 이 그림은 18세기 말 우타가와 토요군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밑그림을 바탕으로 출판된 세 장의 연속 판화입니다. はい。もちろん浮世絵には肉筆もあります。 물론 우키요에는 육필화도 있습니다. これは先ほどと同じ絵師が誰かからの注文に基づいて作ったもので相当に高価でした。 이 그림은 방금 보여드린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누군가의 주문에 의해 제작되어진 상당한 고가의 그림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江戸時代は儒教に基づく身分制社会でしたが文化にも身分があります。肉筆は版画よりも格が高いものと見られています。 에도 시대는 유교에 근거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문화에도 신분이 있으며 육필화는 판화보다 격이 높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しかしたとえ技術であってもこの絵画が記事つまり遊女を描く限りこれはどうしても身分の高い人たちのために描かれたものに比べますと格が低いと見られております。 그러나 이 그림이 육필화라고 하여도 민, 즉 기생을 관능적으로 그린 우키요에이므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그려진 것과 비교하면 격이 그렇게 높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これは豊国とほぼ同じ時代に幕府の岡川絵師でありました加納友禅が描きました西洋図です。 이것은 토요쿠니와 거의 같은 시대에 막부의 화가였던 카노 유센이 그린 서왕모입니다. 西洋図はご承知のように、3000年に一度実を結ぶ桃の木の所有者の女神であります。 서왕모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으로 3000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복숭아 나무의 소유자입니다. この絵は表向きは美人画ではなくて吉祥画として見られていたわけです。 따라서 이 시대에는 이 그림을 미인화가 아니라 길상화로 여겼을 것입니다. 今日はこれから浮世絵の話をいたしますが江戸時代の文化が画と俗の二元的な構造を持っていたということはあらかじめご承知を願います。 이제부터 우키요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부디 에도 시대의 문화 전체가 속의 유언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絵画の領域もその例外ではありません。身分の高い人のための上品なものと低い人たちのための下品なものに分けられております。 해와의 영역 또한 신분이 높은 사람을 위한 품위가 있는 것과 신분이 낮은 사람을 위한 하품의 것이 존재하는 계층 구조가 있었습니다. はい、どうぞ。浮世絵というのは当然身分の低い人たちのための絵画です。 우키요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저속한 그림으로 간주했습니다. もともこのような浮世絵観というものは表向き公的なものであります。武家や公家といった身分の高い人たちも私的には魅力的なものとして楽しんでいました。 그렇지만 이러한 우키요에에 대한 관념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것으로 귀족이나 무사 등 신분이 높은 사람들 또한 사적으로는 우키요에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このような浮世絵が果たして今回のシンポジウムのテーマであります民派とどんな関係にあるのかを考えながらお話を聞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러한 우키요에는 과연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 민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浮世絵は一体誰が誰のために何をどのようにそしてなぜ描く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 이 의문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키요에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렸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はい。
お話はこのような順序で進めます。 이야기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まず最初に浮世絵の歴史を簡単に振り返りまして、浮世絵が近世初期風俗画と呼ばれる画の領域が世俗化したものであることの話をします。 첫 번째, 우키요에의 역사를 간단하게 되돌아보고 우키요에가 근세 초기 풍속화라는 아이회화가 속화됨으로써 탄생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番目に浮世絵の生産流通消費のプロセスを版元、絵師、彫師、杉師、そして江戸師や庶民の役割に注意をしてお話をします。 두 번째, 우키요에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출판자, 화가, 판화를 파내는 장인, 판화를 찍어내는 장인, 애조시 가게, 서민의 역할에 주의하면서 소개합니다. 3番目に視覚文化論的な視点を導入いたしまして、浮世絵がもっぱら庶民によって注文、制作、そして分配、需要される、統制風俗の強楽的イメージ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話します。 세 번째, 시각 문화론적 관점을 도입하여 우키요에가 주로 일반 서민에 의해 주문, 제작, 분배, 수용되어진 그 시대 풍속의 향락적 이미지였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4番目に浮世絵の文化的社会的な地位を理解するために江戸時代の絵師のヒエラルキーを外観にして浮世絵師が最も格の低い絵画制作者であったことの話をします。 네 번째, 우키요에의 문화적, 사회적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 에도시대의 화가의 계층을 궤관하고 당시 우키요에가 가장 격이 낮은 화가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最後に浮世絵の販売をしていましたお店を除いて絵画を紹介いたしますが、先ほど司会の方から時間を短くし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ので、このところはひょっとするとできるかどうかわかりません。 마지막으로 우키요에를 판매했던 애조시 가게의 매장을 둘러보고 우키요에의 주제와 그 기능의 레퍼토리를 소개합니다. 저기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저 사회자분한테 부탁을 받았는데요. 1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달라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제 혼자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これからお話ししますことは皆さん方に事前にお配りしてますレジュメとはちょっと違うかもわかりません。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전에 배부되어진 원고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とはいえ趣旨は同じでございます。皆さん方にできるだけ分かりやすく図版を中心にお話を進めます。 취지는 동일하지만 우키요에의 매력을 눈으로 보고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가능한 한 알기 쉽게 도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はい。さて浮世絵という言葉が文献上初めて現れたのは乱世の世が収まりまして政治の中心が京都から江戸現在の東京ですがそこに移りました1681年のことでした。 자, 우키요에라는 용어가 문헌상 처음 나타난 것은 전란의 세상이 안정되고 정치 중심이 천황이 있는 교토에서 현재의 도쿄인 에도로 옮겨진 후 80년이 지났을 무렵 즉 1681년의 일입니다. はい。浮世絵という言葉はおそらくこういった石川物信の作品を念頭に置いて使われたと思います。 우키요에라는 말은 아마도 에도의 마치에시 즉 민간 화가인 히시카와 모로노부가 제작한 이러한 류의 판화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とはいえ浮世絵はある日突然江戸に現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그렇다고 해서 우키요에는 어느 날 갑자기 에도의 마을에 출현한 것은 아닙니다. 全ての視覚表彰がそうであるように浮世絵もまた何らかの先行するモデルを修正する形で生まれます。 모든 시각적 이미지가 그러하듯이 우키요에 또한 어떤 선행 모델이 있고 그것을 수정하는 형태로 태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現在そのような浮世絵のモデルと考えられているのが16世紀中頃から17世紀中頃にかけまして描かれました近世初期風俗画です。 현재 그러한 우키요에의 선행 모델로 유력시되고 있는 것이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에 걸쳐 그려진 근세 초기 풍속화라는 일련의 그림입니다. これは洛中洛外図と呼ばれる京都の町を、町の中と郊外を鳥の目で描いた。 이 그림은 낙중 낙에도라고 하는 교토의 시가와 교회를 조감적으로 그린 한 쌍의 병풍입니다.
もし風俗画というものが画家が自分と同じ時代に生きている人々のさまざまな営みを描くということが正しいとするならば、これは風俗画の最も古い例になります。 만약 풍속화란 화가가 자신과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활을 그리는 그림이라고 정의된다면 이 그림은 풍속화의 가장 이른 예가 될 것입니다. なぜならば、この屏風は豪華な金字の画面に貴族、武士、庶民など2500人にも上る人々の営みを生き生きと描いているからです。 왜냐하면 이 병풍은 호화로운 금지화면에 귀족이나 무사, 서민 등 2,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京都の人口は当時10万人でしたから、およそ40人に1人が描かれたことになります。 당시 교토의 인구는 10만 명 정도의 무려 40명의 한 명꼴로 그려진 것이 됩니다. これは1560年頃に永徳が当時の権力者の注文に基づいて描いたものです。 이 그림은 간호 에이토쿠가 1560년 전후에 전국시대의 대영주 혹은 장군 등의 권력자의 주문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ではなぜ16世紀の中頃にこのような風俗画が権力者の周辺で京都を中心に描かれたのでしょうか。 그럼 왜 16세기 중반에 권력자의 주변에서 교토라는 도시를 주제로 한 풍속화가 나타났을까요? 1560年といいますと、ようやく戦乱が収まりかけまして、世の中が統一に向かう時代です。 1560년 전후라고 하면 전란의 세상이 겨우 권력자에 의해 통일되려고 했던 시대입니다. したがって、当時の権力者たちが京都の姿を繁栄とにぎわいの姿で描くということによって都を支配する自分の権力をいわば誇示したり、あるいは祝福したりするということがあっても不思議ではありません。 따라서 권력자들이 현재의 도시인 교토의 모습을 번영과 활기 있는 모습으로 그려서 도시를 지배하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거나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もっと挙手的な見方をいたしますと、この時代は、この世の中を否定する演説的な世界観が世の中を肯定する新しい時代へとその見方を転換していた時代だったからです。 그렇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시대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해당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현세를 부정하는 염세적 세계관에서 현세를 긍정하는 향락적 세계관으로 변화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풍속을 주제로 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このような現世、この世の中を強楽的に描く風俗画の目というものは、洛中洛外時代にも新しいジャンルを開発しました。 이러한 현대 생활을 향락적으로 그리는 풍속화는 낙중, 낙외도 외에도 다양한 장르를 낳게 되었습니다. この屏風は加納秀頼という御用絵師が紅葉の名所として有名な高尾で遊ぶ人たちの姿を描いています。丁寧に裏付と申します。 이 병풍은 카노 히데요리라고 하는 화가가 단풍의 명소로 유명한 교토의 타카오에서 풍류를 즐기는 남녀를 그린 것으로 야외 유락도라고 하는 장르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さらに風俗はもっと人間を大きく描く丁寧な有楽図を見ました。 나아가서 풍속화는 사람을 크게 그리는 실내 유락도라고 하는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これは当時の京都の遊郭で流行していた遊びを描いています。 이 그림은 당시 교토의 유곽에서 유행했던 놀이를 그린 것으로 실내 유락도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また17世紀になりますと、世の中が平和になるにつれまして、風俗図は権力者のための我の領域から庶民のための俗の領域へと移行していきます。 또한 17세기가 되어 세상이 평화로워짐에 따라 풍속화가 권력자를 위한 아의 영역에서 서민을 위한 소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これは加納派のような権力者のために絵を描く絵師ではなくて、町絵師が有力な町人の要求で描いたものと思われます。市場側なんです。 이것은 카노파와 같은 권력자를 위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닌 민간 화가가 아마도 유력한 상인을 위해 그린 것으로 시조 강변도로가 하는 장르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この部分を拡大しています。
이 부분을 확대할 건데요. はい歌舞伎ですね、鴨川のほとりで当時誕生した新しい演劇です。これを見る人たちが非常に生き生きと描かれています。 이 장면은 가부키를 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교토의 감옥강변에서 시작된 가부키를 보고 있는 남녀들로부터 이 세상을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そして17世紀の後半になりますと、このような風俗画の眼差しの演技動線上に物ののような浮世絵が生まれてきたわけです。 그리고 17세기 후반이 되어서 이러한 현대 생활을 향락적으로 그린 풍속가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한 그림이 히시카와 모로노부의 이 우키요에입니다. 우키요에는 분명히 속의 시각 문화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というのもこれは筆で描いた一点物ではなくて、松江氏が描いた下絵をもとにして版画を作りまして、そこに筆で色をつけたものです。サイズも小さく同じものが相当量出回っています。 왜냐하면 이것은 붓으로 그린 유일한 작품이 아닌 민간 화가가 그린 밑그림을 바탕으로 찍어낸 판화에 붓으로 색을 입히는 것으로 크기도 작고 동일한 그림이 상당량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この浮世絵は飛躍的に江戸の名物として発展します。 그 이후 우키요에는 에도의 명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そのきっかけとなったのが1765年に発明されました多色刷りの版画技法です。 그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이 1765년에 다색 접판화 기법의 발명입니다. この技法については後で説明をいたしますが、鈴木春信がこの技法を用いまして、当時、鳥居のそばにありました茶店の娘さん、これですが、これが当時の美人なんですが、この美人を可憐に描きました。 이 다색접반화 기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스즈키 하루노부는 이 기술을 이용해 당시 3대 미인의 한 명이었던 유명한 찻집의 주인딸, 그 주인딸이 이 주인딸이거든요. 이 주인딸을 귀엽게 그려 이른바 6대 우키요에 시의 첫 번째 화가가 되었습니다. 六代浮世絵師の2人目が鳥居清永です。彼は健康的な女性を江戸の名所の中に描きました。 두 번째 화가는 토리 키요나가로 건강한 여성을 에도 명소를 배경으로 그려 인기를 얻었습니다. 3人目が、皆さんがよくご存知の北川歌麿であります。 세 번째는 요염한 여인을 그린 화가로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키타카와 우타마로입니다. 一番上に描かれておりますのが芸者で、あとの2人ですね。この2人は三味線の娘さんであります。 여기 제일 위쪽에 그려진 여인은 기생으로 아래의 두 사람은 찻집의 딸로 당시를 대표하는 3대 미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3人とも同じような顔をしていると思われませんか? 세 명도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じっくり見ますと違います。 잘 뜯어보면 상당히 개성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皆さんはどの人が一番美人だと思われますか? 여러분은 어떤 여인이 가장 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日本人の大学生に聞きますと、ほぼ半分以上が一番上が美人だという。 일본인 학생 대부분, 반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제일 위쪽에 기생이 제일 미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はい。次行きましょう。次はいよいよ4人目です。はい、4人目は歌舞伎役者の姿を滑稽に描きました謎の絵師東秀斎写楽。 네 번째 화가는 가부키 배우를 해학적으로 그린 수수께끼의 화가 토슈사이 샤라쿠입니다. 彼が謎の絵師と呼ばれるのは、彼がおよそ10ヶ月の間に140点の絵を描いて急に消えたからです。 샤라쿠가 수수께끼의 화가로 불려지는 것은 약 10개월 동안 140점에 이르는 가부키 배우 그림을 그린 후 갑자기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江戸時代の文献には写楽は、阿波の大名に抱えられた能楽師であると書かれています。 에도 시대의 문헌에는 샤라쿠는 아와라고 하는 나라의 대영주를 모시는 노가쿠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能楽師というのは武士の公的な演劇を演ずる役者のことで、
写楽はその副業としてごく短い間浮世絵を描きました。 여기서 노가쿠시란 무사히 공적인 연극을 연기하는 배우로 샤라쿠는 부업으로 매우 짧은 기간 가부키 배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能楽師は武士の身分でありますから、それに対しまして歌舞伎役者は当時差別される存在でしたから、写楽は自分の名前を明かす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노가쿠시는 무사히 신분이었지만 가부키 배우는 당시 차별받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부키 배우를 그린 샤라쿠는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5人目です。5人目は有名な風景版画で有名な葛飾北斎です。 다섯 번째 화가는 풍경판화로 유명한 카츠시카 혹사입니다. 1999年にアメリカの雑誌ライフ誌がこの1000年で最も重要な業績を残した世界の人物100人を特集したんですが、その時ただ一人選ばれた日本人が北斎です。 1999년에 미국 잡지 라이프가 1000년의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세계의 인물 100인을 선정했습니다만 일본인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사람이 이 혹사입니다. 北斎は当時から構図が面白いという評判です。 혹사이는 당시부터 화면의 구도를 재미있게 표현하는 화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はい、6代浮世絵師の最後が歌川広重です。 6대 우키요에시의 마지막 화가는 우타가와 히로시게입니다. 広重の描く名所絵はしばしば叙情的だと言われますが、それは広重が雨とか風とあるいは夜とか朝といった、時間を絵の中に描く、それが原因だと思われます。 히로시게가 그린 명소 그림은 종종 서정적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히로시게가 비와 바람 등과 같은 기상이나 아침, 저녁 등과 같은 시각 등을 표현하여 그린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こうして歴史を大急ぎで辿っていきましたですが、次の課題は浮世絵がどのように生産され流通し消費されたかを理解することです。 대충 지금까지 우키요에의 역사를 더듬어 봤습니다만 다음 과제는 우키요에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유통하여 어떻게 소비되었는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それで1803年に描かれました歌丸の絵を手がかりにしてそれを理解したいと思います。 여기서 우타마로가 1803년경에 그린 6장의 연속 다색접 판화를 단서로 판화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はい、これ6枚続きの浮世絵版画なんですが、その生産プロセスを稲作になぞらえて説明します。 6장 연속의 이 판화는 그 생산 프로세스를 벼농사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稲作は封建制度を支えます非常に重要な産業ですから、彼が自分の仕事を稲作になぞらえるということは自分の仕事を非常に大事なものだと認識してほしかったに違いありません。 벼농사는 봉건제도의 근간을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타마로가 자신의 일을 벼농사에 비추어서 표현한 것은 장인으로서의 자신의 일이 사회적으로도 의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기 바랬기 때문임이 틀림없습니다. この絵の中では全て登場人物が女性になっておりますが、これは見立てという手法でありまして、実際は全てほぼ男性です。 또한 이 그림에서 장인은 모두 여성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본래는 거의 남성들이었습니다. 多色刷り版画のスタートは絵師がこれで絵師が下絵を描くところから始まる。 다색접 판화 생산은 우키요에시, 여기서 우키요에시는 이 사람인데요. 우키요에시가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本箱で絵本が入りました本箱を手にして座っているのがこの絵師でありまして、この絵師が今描いておりますのは、2人の子供を伝えられました遊女です。 그림본이 들어있는 상자를 여기가 그림본이 들어있는 상자인데요. 그 상자를 뒤로하고 앉아있는 여기 우키요에시가 그린 이 화제는 기생이 되기 전에 어린 여자아이 2명을 동반한 기생인 것 같습니다. はい、この下絵はすぐ彫り師のところに回されます。 밑그림은 호리시라고 하는 판화를 조각하는 장인에게 넘어갑니다. 彫り師は下絵を裏返しまして、
ここのところですが、下側を裏返しまして、それを板に貼り付けまして、上からゴシゴシとこすりますと、墨の線だけが残ります。 호리 씨는 밑그림을 뒤집어 벚꽃나무에 붙여 여기 밑그림을 여기 주로 판목은 벚꽃나무를 사용한 듯합니다. 이 벚꽃나무 판목에 뒤집어 엎어서 위에서 문질러 종이 섬유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먹선만이 판에 옮겨지게 되는데요. そして小刀とのみを使って版木を取ります。 그리고 여기 있는 작은 칼과 여기 끌로 판목을 깎아냅니다. その次が、釣り師の仕事です。 다음은 스릿이라고 하는 판화를 찍는 장인의 작업장입니다. 釣り師は絵の具とか墨がにじまないように薬品を紙に塗って乾かします。 스릿이는 먼저 먹과 물감의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에 약품을 발라서 말립니다. 그 장면이 오른쪽 화면입니다. そして今度はここのところで版木に絵の具をつけまして上からバレンという道具でゴシゴシとこすります。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판목에 물감을 발라 그 위에 종이를 올리고 바렌이라고 하는 도구, 이 도구로 종이를 문질러 판화를 찍어냅니다. そして出来上がった版画はお店先で売られることになります。 이렇게 해서 완성된 판화는 애조시 가게에서 판매되고 서민에 의해 구입되어졌습니다. 店の正面には、先ほどの、下絵でできました作品がちゃんとできております。その下に見えますのが役者絵で、上の方には相撲絵がぶら下がっております。 가게 정면에는 하가가 밑그림을 그린 미인화가 보입니다. 아까 우키요이 씨가 밑그림을 그렸던 그림이 여기 전시되어 있네요. 그 아래가 가부키 배우 그림입니다. 今度は左の壁のところですが、違いますね、もう少しここのところには美人画を軸にしたものが見えますし、それから風景画も見えます。 여기 위쪽에는 스모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 벽에는 좁고 긴 미인화를 표정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이쪽에 명소 그림도 걸려져 있습니다. これが次どうぞ。これが歌丸の描きました風景画。 우타마로가 그린 이 명소当時は浮世絵と呼ばれています。 방금 보여드렸던 그 명소 그림이 아마 이 우타마로의 그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명소 그림은 주로 우키에라고 불렀습니다. 우키에와 우키요의一種で西洋の演技を利用しています。 우키에는 우키요의 일종으로 여기서 우키에랑 우키요의 그 단어가 틀리니까 주의하세요. 같은 걸로 들릴 수도 있는데 우키에는 우키요의 일종으로 서양의 원근법을 이용한 그림입니다. 浮世絵は1740年ぐらいから制作されまして、当時は非常に一般的なものです。 모티브가 깊은 공간에 떠 보인다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요. 우키에는 1740년대부터 제작되어 당시 일반적으로 유행한 그림이었습니다. 店頭に戻りますと、その他に虎の図とか、それから正気さんの図がありまして、これは明らかに魔除け用のグッズです。 다시 가게 매장으로 돌아가서 벽에 호랑이 그림, 그리고 이건 아마 종교 그림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액마기 상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ということで浮世絵が生産され、そして消費されるプロセスを紹介したんですが、実は浮世絵師の仕事には2つの制約があります。 이렇게 우키요에가 생산되고 유통하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만 우키요에 씨의 작업에 두 가지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最初の図に戻ります。 맨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第一の制約はちょうどこの部分に関係があります。これ拡大したものですが、ここに千活堂と書いてありました符箱から手紙が取り出されています。 첫 번째 제약은 여기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확대하면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선악당이라고 쓰여진 문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꺼낸 편지와 그 제약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尖閣堂の説明は終わりましたか？ 예, 선악. 尖閣堂は当時の有名な版元であります。そして江戸シアの経営者でもあります。その鶴屋伊右衛門の屋号です。 선악당이란 에도 최대의 출판자로 에조시 가게의 경영자이기도 한 쭈르야 기에몬의 가게 이름이기도 합니다. したがってこの手紙はこの生産プロセスのすべてが版元の意思に従って行われ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따라서 이 편지는 모든 제작 과정이 출판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浮世絵師は決して自分の意思に従って絵を描いてい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우키요에 씨는 결코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밑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当時の文献によりますと浮世絵師は版元の意向に従わ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かなり圧力が生じています。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 우키요에 씨들은 출판자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출판자와의 사이에서 종종 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資本の論理で動く版元と美術の論理で仕事をしたい絵師の間に葛藤が生じたとしても不思議ではありません。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출판자와 미술의 논리로 창작하고 싶은 화가가 항상 동일한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第二の制約はこの反死体を見ているこの女性関係があります。 두 번째 제약은 출판자의 밑그림을 응시하고 있는 검은색의 포멀한 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彼女は版元の組合の役人かあるいは役人で絵師の描いた版下絵が幕府の出版統制にかなっているかどうかをチェックしています。 왜냐하면 그녀는 출판자의 조합의 간부 혹은 공무원으로 우키요에 씨가 그린 밑그림이 막부의 출판 통제에 따르고 있는지를 검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当時は出版の社会的影響力は極めて大きかったので1657年以後繰り返し統制を行いました。 출판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컸으며 1657년부터 막부는 몇 번이고 출판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1722年の遅れは次のことを描くことを禁止します。 1722년의 공고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을 그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1番噂などの根拠のないこと。 첫 번째 근거 없는 소문. 2番キリスト教などの異端論説。 두 번째 기독교 등의 이단설. 3番将軍である徳川家のこと。 세 번째 장군인 토쿠가와가에 관한 내용. 4番大名の主事について。 네 번째 대영주의 선조에 관한 내용. 5番目が春画などの公職なこと。 다섯 번째가 춘화와 같은 호색적인 내용입니다. そして1790年には6番の、時事的なこと。 또한 1790년에는 여섯 번째 시사적인 내용이나 7番贅沢なもの。 일곱 번째 호화스럽거나 비싼 출판물. そして8番風紀を乱すことを出版することが禁止されます。 여덟 번째 풍속, 풍기를 어지럽히는 내용을 간행하는 것이 금지되어졌습니다. そういえばどうぞエゾシアの店頭でみんなが見ているこの絵がちょっと特徴的です。 그러고 보니 에조시 가게 매장에서 서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림으로 여기 이 그림을 야만바와 킨타로라고 하는데요. 서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은 설화 속의 모자의 모습을 그린 파나입니다. 美人画で有名な歌番としては非常に奇妙な課題の選択です。 미인화로 유명한 우타마로가 그리기에는 참 기묘한 화제이지만 우타마로는 어느 시기부터 이런 종류의 파나를 많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ある時期からこの種の版画をたくさん作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はい、どうぞ。どうぞ。これがそうですけど、一つの例です。 이 그림이 그 예입니다. しかしどうも普通の鉄技のようには見えません。 그러나 아무래도 일반 설화 그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金太郎の目つきが見やしいと思うのは私だけです。 킨타로의 눈빛이 음흉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次どうぞ。これも金太郎です。 이 그림도 야만바와 킨타로입니다. 今度はちょっと手つきが嫌です。 이번에는 여기 손놀림이 상당히 아주 야합니다.
実は歌丸がこのような絵を描いたには政治的な理由があります。 사실 우타바로가 이런 그림을 그린 것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というのもちょうど2年前の1800年頃、風紀を乱すという理由で美人の大首絵を描くことが禁止されたからです。 왜냐하면 이 그림들이 발행된 지 약 2년 전인 1800년에 풍기를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미인의 오구비에, 즉 미인을 클로즈업해서 그리는 미인화를 그리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歌丸は説話の世界に住むヤマンバなら美人には当たら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でこれを描いたわけです。 우타마루는 설아의 세계에 사는 킨타로의 어머니라면 미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야만바를 그린 것입니다. しかしこのような歌丸の行為は幕府の怒りを買ったようで、歌丸は数年後とうとう手鎖50日の刑に処されました。 그러나 이러한 우타마루의 행위는 막부의 분노를 샀습니다. 우타마루는 몇 년 후 드디어 수세 50일형, 즉 수갑을 찬 상태로 50일간 일상생활을 하는 형에 처해졌습니다. もともこの種の挑発的な商品を作ることを計画したのは歌丸ではありません。これは明らかに版元の意向です。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도발적인 상품의 제작을 계획한 것은 이익을 우선하는 출판자이지 우키요에 씨가 아닙니다. その証拠に版元もまた罰金15貫分の刑に処せられます。 그 증거로 출판사 또한 가테료 전 15간문,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에 처해졌습니다. 当時の刑法に従いますと手鎖50日の刑は過料5貫分の刑に相当しますから版元は3倍の罰金を払わないといけなかったんです。 당시 형법에 따르면 수세 50일형은 가테료 5간문의 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판자는 우타마루의 3배의 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これまで浮世絵の歴史とそして生産流通の仕組みを説明してきましたが、大体の人格はおつかみになりましたでしょうか。 지금까지 우키요에의 역사와 생산, 유통 구조를 설명했습니다만 우키요에의 대략적인 윤곽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今度はこの輪郭をもっとはっきりさせるために視覚文化論のモデルを導入します。 이제 그 윤곽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각문화론 모델을 도입하여 우키요에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視覚文化論がどのような概念的枠組みであるかについてはどうぞ用紙の方をお読みください。 시각문화론이라는 것이 어떤 이론적 틀인지는 꼭 발표 요지를 읽어보세요. 이 이론은 조금 어려워서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생략하신 것 같은데요. 이 이론은 다음 이 표인데요. 그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이 이론은 우키요에뿐만 아니라 어떤 그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론을 이해해 두시면 다른 그림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그 발표 원고를 좀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나는そのモデルです。いいですか？はい。一見複雑そうに見えますが、極めて単純なことを主張しています。 시각문화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각적 이미지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미디어로 간주하는 입장입니다. 浮世絵版画というものは注文主が制作者に何らかのことについて何らかのルールをもとにして描くように依頼をします。 이것이 시각문화론적 모델인데요. 언뜻 복잡하게 보일지도 모르시지만 선생님,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우키요의 이 판화는 출판자의 주문에 따라 우키요에 씨가 호리씨나 스리씨와 협력하여 여기 기생, 가부키 배우, 명소 등의 대상을 일정한 이 규칙에 따라 제작하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そして出来上がった浮世絵版画はエゾシアの手によって流通しまして同じルールに基づいて需要者によって消費されます。 그리고 완성된 우키요에는 에조시 가게에 의해서 유통하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반 소비자에게 소비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우키요에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時間の関係で2つだけまとめてみます。 이번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番目は真ん中の浮世絵版画を中心に水平に並んでおります注文主と制作者とそして、流通に関わる人そして需要者が全て庶民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첫째, 우키요에를 중심으로 여기 우키요에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정렬된 주문자, 제작자, 그리고 중개자, 소비자가 주로 서민, 특히 존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장인, 상인이었다는 점입니다. そして今度は垂直の軸で浮世絵が描くものは、庶民のが非常に関心を持っていた3つの要素だということです。 둘째, 우키요에의 대상이 기생, 가부키 배우, 명소와 같은 당시의 서민의 관심과 욕망의 중심이었다는 점입니다. はい、これが次どうぞ。これが江戸の吉原であります。幕府が公に認めた遊郭。 이곳은 에도의 교회에 있던 요시하라 유각으로 막부가 공적으로 인정한 곳입니다. 周りを塀と堀によって囲まれた区画で門は一つしかありません。 주위가 담으로 둘러싸여진 이 구획은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遊郭の中は身分に関係なくお金だけが唯一です。 유각 안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돈이 전부였습니다. 武士の籠から降りまして刀を預けます。 사무라이도 가마에서 내려 칼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1721年の調査によりますとこの区画にはおよそ8171人が住んでいてそのうち遊女は2105人そして子供が941人だったそうです。 1721년의 조사에 따르면 여기에 사는 총 인원이 8,171명으로 이 중 기생은 2,105명, 기생이 되기 전에 어린 여자아이는 941명이었다고 합니다. はい、これが歌舞伎の芝居の内容です。 이 그림은 가부키의 모습입니다. 江戸では3つの劇場が公認されておりまして季節ごとに演目を変えています。 에도에서는 3개의 극장이 막부에 의해 공인되었으며 계절에 따라 테마를 바꾸어 공연하였습니다. 上演は日の出とともに始まり日の入りとともに終わります。いろんな人が見に来ておりますが特に女性は大好きです。 상연은 일출과 함께 시작하여 일몰과 함께 끝납니다. 남녀노소가 즐겼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가부키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そして次が名所の一つであります両国です。 이 그림은 에도의 명소 중에 하나였던 료코쿠에서의 유흥의 모습입니다. 両国は大きな橋で有名なところで、屋形船を浮かべまして花火をして遊びました。 료코쿠는 여기 큰 다리가 유명하며 여름이 되면 부자들이 여기 뱃놀이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뱃놀이 하면서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はい、どうぞ。浮世絵はこのようにして庶民の関心の的でありました遊女と役者とそして名所についてさまざまな情報を伝達するメディアです。 우키요에는 이러한 서민의 관심사였던 기생, 가부키 배우, 명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였습니다. もとも浮世絵は単にその場所につきましての情報を伝達するだけではありません。 하지만 우키요에는 단순히 무언가를 보고하거나 기록하기만 하는 전달 매체가 아닙니다. というのも浮世絵は庶民の心の中に遊女や役者や名所に対する欲望を喚起しましてその場所へと向かわせる力を持っていたからです。 왜냐하면 우키요에는 수용자인 서민들의 마음속에 기생이나 가부키 배우, 명소에 대한 욕망을 환기시킴으로써 그들을 실제로 유각이나 극장과 명소로 향하게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幕府がしばしば風俗を乱すという理由で浮世絵を取り締まったのも彼らがこの浮世絵の力を認識していたからに違いありません。 막부가 종종 풍속을 문란시킨다는 이유로 우키요에의 규제를 가한 것도 서민의 행동에 작용하는 우키요에의 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このモデルを構成する1,2,3,4,5,6,7つの要素のそれぞれについてもっと詳しく説明する必要がありますが時間はありません。 우키요에를 이해하기 위해 이 모델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인데요. 여기 7가지 요소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浮世絵の地位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絵師についてだけ話をします。
다음은 우기요의 문화적, 사회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기요의 시의 지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はい。浮世絵師ですが、江戸時代の絵画には絵師には変然としたヒエラルキーがあります。 에도 시대의 화가는 엄연히 계층 구조가 있었습니다. 九州の絵師と幕府のお抱え師と町絵師と浮世絵師です。 궁중화가, 막부전속화가, 그리고 민간화가의 계층 구조입니다. はい。江戸での状況を説明します。どうぞ。 우키요의 시는 민간화가의 일부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밑바닥을 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선 에도에서의, 그러니까 지금의 도쿄, 에도에서의 상황을 개관해 봅시다. 江戸は政治の中心で将軍を筆頭とする武士が支配しています。 에도는 정치의 중심으로 장군을 필두로 하는 무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その絵画のために制作をしていたのが狩野派であります。 무사를 위해 해화를 제작하였던 화가가 오늘 발표에서 종종 이름이 거론된 간호파입니다. 狩野派とは狩野家を中心として血縁関係でつながりました専門集団です。 간호파는 카노라고 하는 가문을 중심으로 혈연 관계로 이어진 화가 전문 집단입니다. ただし狩野派にも序列があって4つの家が奥絵師、そして15の家が表絵師としてそれを補佐しました。 단 이 간호파에도 서열이 있는데 4개의 가문 제일 위에 있는 가문이 옥구이시라고 하여 장군을 위해 가장 격이 높은 해화를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여기 오모테이시인데요. 오모테이시는 옥구이시의 일족과 제자로 구성되어진 15개의 간호 가문입니다. 그래서 오모테이시가 옥구이시를 보좌하였습니다. これら19の家がいわゆる幕府に抱えられた絵師です。 이렇게 19개의 카노 가문이 고에시라고 하는 막부 전속 화가입니다. その他に276ありました各地の藩の大名に抱えられて制作したのも狩野派の弟子たちです。 276개의 각 지역의 대형주들에게 전속해 그림을 제작한 이들도 간호 가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また狩野派の中には勉強してから町絵師として活動する人もいました。 그리고 카노파에서 그림을 배운 이들 중에는 이른바 여기 마치 카노라고 하여 유복한 상인들을 위하여 그림을 그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例えば1836年の人名録によりますと全部で145人の画家が記載されていますがその多くは文人画家やそして狩野派以外の絵師でありまして浮世絵師はたった4人しか登録されていません。 참고로 1836년에 간행되어진 인명록에는 총 145명의 화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이 문인화가와 카노파 이해의 화가로 우키요에 씨는 혹사이를 포함한 4명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키요에 씨는 가장 밑바닥의 화가였습니다. 그럼 교토에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京都は天皇の御所を中心に発展した町です。 교토는 천황이 있는 여기 궁궐을 중심으로 한 문화 도시였습니다. 19世紀初め頃の絵師の分布を示したものです。 이 지도는 19세기 초 교토에 있는 화가의 분포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細かいので半分に分けます。 이 지도가 아주 세밀함으로 상하로 분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れが上半分です。 이 지도가 위쪽 부분의 지도입니다. 赤い印が天皇のために制作をした宮廷絵師です。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천황을 위해 그림을 제작했던 궁중화가입니다. 黄色は貴族や町人のために絵画を制作した町絵師です。 노란색은 귀족과 부유한 상인에게 그림을 공급한 민간화가입니다. 緑は文人画家です。 녹색은 문인화가입니다. どうぞ。次が下半分です。 이 지도가 아래쪽 부분의 지도입니다. 四条通りを中心にして黄色い点がたくさんあるのがお分かりでしょう。 여기 시조고리에 노란색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ここは商業地でお金持ちの町人がたくさんいましたので町絵師が多かったんです。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부유한 상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화가가 많았습니다. 一方文人画家は都の周り景勝地にいます。 한편 녹색의 문인화가는 시내에도 있지만 교회의 경승지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例えば1813年の人名録には19人の文人画家と63人の町絵師が記録されていますが、浮世絵師はいません。 참고로 1813년에 간행된 교토의 인명록에는 19명의 문인화가와 68명의 민간화가가 게재되어 있는데요. 우키요에 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というのも浮世絵版画は17世紀の江戸で発生して18世紀の後半に多色刷りを開発して江戸の名物となったからです。 왜냐하면 우키요의 판화는 17세기 후반 에도에서 발생하여 18세기 후반에 다색적 판화 기법이 개발되어짐으로써 에도의 명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これは山東京伝という浮世絵師に蔦屋雄三郎という版元が注文している場面です。 이 그림은 산토 교댕이라고 하는 우키요의 시가 스타야 주자부러라고 하는 유명한 출판자가 그림을 주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彼らは江戸の視覚文化を支える人たちです。 이들이 바로 에도의 시각 문화의 밑바닥을 지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もう時間がございませんが、実はここからいろんな浮世絵のレパートリーを説明したいと思うんです。でも時間がありませんので、私はあらかじめ彼女に原稿を渡しておりますので、今度は彼女一人でお話をしてもらいます。 지금부터는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우키요의 레퍼토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7년에 간행된 강강 가이드북에 게재된 에조시 가게의 매장 그림을 단서로 우키요에는 어떠한 레퍼토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매장 그림입니다. 왼쪽 상단에 여기에 이 그림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여기 오른쪽이 이즈미야라고 하는 가게고요. 왼쪽이 마스야라고 하는 가게입니다. 이 가게들은 에도의 출입구였던 시바 신메이마이라고 하는 곳에 실제하였습니다. 실제한 것은 가게뿐만 아닙니다. 그림 속에 그려진 우키요에도 이 사파가 그려진 1795년 당시 실제로 판매된 우키요에입니다. 이러한 점에 주의하면서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이즈미야의 정면에 전시되어진 상품을 보기로 합시다. 전시 선반의 하단에 보이는 것이 키묘시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이게 키묘시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키묘시라고 하는 책자는 한 화면에 그림과 글이 공존하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해학적인 읽을거리로 정월에 처음으로 읽고 웃기 위한 책으로 이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것이 미나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부분에 보여드렸던 토요쿠니의 미이나는 당시 이즈미야가 가장 주력하였던 상품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주 타깃은 업무상 1년에 한 번 에도로 오는 시골 무사로 아마 이 사람이 시골 무사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골 무사는 미인도의 아름다움에 놀라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습니다. 선반의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무사 그림입니다. 당시 태평의 세상이 계속되고 무사의 기풍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막부는 문무양도를 제안하였습니다. 출판자는 이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용감한 무사의 모습을 그려 아이의 성장을 기원하는 미디어로서 발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즈미야의 측면 벽입니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가부키 배우 그림입니다. 사계절에 따라 공연 테마를 변경하는 가부키에 맞추어 공연 전부터 공개되는 배우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발매되어졌습니다. 주 타깃은 이 그림이랑 이 그림 실제하는 똑같은 우키요에입니다. 주 타깃은 가부키를 좋아하는 여성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그림은 가부키 배우의 잠깐만요. 이 그림이 당시 되게 유행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얼굴을 크게 클로즈업해서 그린 브로마이드와 같은 그림이 상당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아마도 이 그림과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여자는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예요.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 배우를 그린 토요쿠니의 8등신 미인도로 유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스야인 매장입니다. 여기에는 에도의 명소를 서양의 투시도법을 이용하여 현장감 넘치게 그린 우키에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소 그림이고 여기가 가부키 극장을 그린 것입니다. 이 둘 다 우키에라고 하는데요. 우키에는 가부키 공연 중 가장 인기 있었던 시바라쿠라고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이 이러한 그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그림은 어떤 장면이라고 하면 그때 가장 유행했던 시바라쿠라고 하는 한 장면입니다. 시바라쿠라고 하는 장면은요, 젊은 남녀가 나쁜 귀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슈퍼맨과 같은 등장인물이 기다려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여기 왼쪽은 큰 다리가 보이므로 료코쿠를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명소 그림은 수평선을 낮게 설정하고 그림자를 그려서 빛을 표현하려고 한 점에서 서양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세국 정책을 하고 있던 일본이 어떻게 서양화의 규칙을 배울 수 있었는지가 좀 흥미롭습니다. 또한 마스야의 왼쪽에 조금 재미있는 우키요에가 표장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이 그림은 하조아입니다. 하조아는 우키요에의 유력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은 일례로 홍백의 모란과 태호석 그리고 참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모란과 태호석의 조합은 부귀와 장수를 나타내는 길상 모티브인데 여기서 참새의 의미는 불명확합니다. 제목에 흰 모란을 소상팔경의 하나인 설경에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길상적인 목적보다는 재치를 즐기기 위하여 그려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즈미야의 안쪽입니다. 여기에는 표장된 우키요에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기원을 위한 미디어로 가게 앞쪽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만큼 그렇게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표장에서 단가를 높여 판매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보물선 그림입니다. 배를 타고 오는 7명의 복을 가져오는 신을 그려 초복을 기원하는 그림으로 정월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것이 스모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당시 최강의 요코즈나였던 타니카제를 그린 것으로 아이의 성장을 기원하거나 액마기를 위해 구입되어졌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이 긴 종이에 미인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것은 기둥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 구입되었던 실용적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왼쪽에 보이는 것이 신상입니다. 학문의 신 스가와라노 미치자네공을 그린 것으로 자녀의 학업 성장을 기원하기 위한 예배상으로 서당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이 귀신 그림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것은 불명확하지만 중국의 상상의 동물로 소위 몸체에 8개의 눈이 있어 사람의 말을 해석하며 만물에 정통한 백택으로도 보입니다. 물론 이 그림도 액마기를 기원하기 위한 미디어로 보입니다. こんなことでしたら私は全部彼女に任せた方が良かったですね。 저한테 맡겨서 빨리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네요. 浮世絵は庶民の欲望と密接に結びついたメディアでした。 자, 이렇게 우키요에가 서민의 욕망과 밀접하게 결합된 미디어였던 것을 여기서 확인하였습니다. 右側とどのような関係にあるのかは明日からのシンポジウムで回答が出ると思います。 과연 우키요에는 지금 우리의 테마인 미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심포지엄에서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